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스윗한 발렌타인데이 되시고 계신지요? 남은 저녁 시간도 좋은 사람들과 많은 웃음과 덕담 나누시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베이 지역에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요일까지도 비 소식 예보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맑은 날씨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베이 지역 이번 주말 최고 기온은 54도, 최저 기온은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아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화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논란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한 예산 지출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핵심 공약인 국경 장벽 건설 강행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하는 승부수를 던져 향후 전국이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 7,500만 달러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관계가 종착점에 이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이 완료되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오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카운티 보안관, 주요 도시 책임자 협회 합동 컨퍼런스에서 장벽 건설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의무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은 거대하고 강한 벽이고 사람들이 쉽게 통과할 수 없는 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 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상무부가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년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조사해왔습니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액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무부는 올해 납세자 250만 명의 세금 환급 금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제연구소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1분기의 세금 환급액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3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마저 국세청이 세금 환급 절차가 순조롭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IRS가 최근 발표한 주간 소득세 신고와 환급금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8일부터 2월 1일까지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 1,86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35달러보다 170달러, 8.4%가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비해 소득세 신고 접수도 12%나 줄었습니다. 또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 네트워크에는 세금 환급금이 줄었거나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는 중산층 납세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다른 납세자들까지 소득세 신고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전망대로 30억 달러의 환급금이 감소할 경우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측은 부자들만 감세 혜택을 누린다면 경제성장의 동력인 소비 증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유층의 경우 감세로 받은 혜택을 투자나 저축에 사용해 경기 부양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세금 환급금으로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온 서민층의 소비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경기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소비가 냉각되면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올해 세금 환급금이 2018년과 비교해 20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UBS는 인적 공제 폐지와 자녀 세금 크레딧 확대 및 부양자 세금 크레딧 신설과 $10,000 지방세 공제 상한선, 다수의 항목별 공제 폐지 등 변수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원천 징수액을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등 가족 구성원, 소득원, 소득 수준 등 납세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세금 환급금 증감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0년 넘게 논란 속에 추진해온 고속철도 사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위터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캘리포니아가 수십억 달러를 낭비한 뒤 대규모 총알열차 사업을 취소해야만 하게 됐고 그들은 연방정부에 35억 달러, 약 5조 9,392억 원을 빚졌으니 그 돈을 당장 갚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총 예산 770억 달러, 약 86조 4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뉴섬 주지사가 12일 시정연설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발언한 것을 접하고 이 같은 트윗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뉴섬 주지사의 말을 바탕으로 고속철도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링크하며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우리는 센트럴밸리와 그 너머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고 이 돈은 의회가 사업을 위해 할당한 캘리포니아주의 돈이라며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LA를 거쳐 샌디에고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837km의 고속철도는 2008년 주민투표에서 가결되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당초 400억 달러에서 770억으로 치솟고 완공 시기가 13년 늦춰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동차 신뢰도 조사에서 렉서스가 8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소비자 조사 업체인 JD파워는 지난 12개월 동안 자동차 브랜드별로 3년 된 차량 100대를 대상으로 한 차량 품질 신뢰도 조사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가 또다시 1위를 차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조사는 각 차량별로 177개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렉서스에서는 1년 동안 평균 106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데 그쳤습니다. 공동 2위에는 포르쉐와 도요타가 올랐으며 이어 쉐비, 그리고 뷰익, 미니, 그리고 BMW가 4위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브랜드로는 현대차가 124가지의 문제점으로 9위에 머물렀으며 기아차가 10위에 랭크됐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7위를 기록했는데 2단계 내려앉았으며 기아는 지난해 5위에서 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신뢰도 높은 모델에는 스포츠카인 포르쉐 911이 선정됐습니다. 동시에 각 부문별로도 신뢰도가 높은 모델이 선정됐는데 소형차에는 쉐비, 소닉 그리고 중형에는 토요타 캠리 등이 뽑혔습니다. 부문별 모델 중에 한국 브랜드로는 현대 산타페가 중형 SUV 부문에 선정됐고 기아 소울이 콤팩트 다용도 차량 부문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150만 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CNBC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포드는 변속기 결함을 이유로 2011년에서 2013년식 F150 픽업 트럭 148만 1000대의 차량을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 가운데 126만 대는 미국에서, 22만 1000대는 캐나다에서 판매된 차량입니다. 모두 미시간과 미주리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가 갑자기 1단으로 떨어지면서 충돌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와 관련해 5건의 사고가 보도됐습니다. 포드는 2017년에서 2019년식 링컨 컨티넨털 28,200대를 리콜합니다. 잠금 장치에 실리콘에 문제가 있어 주행 중 차량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드는 또 2019년식 무스탕과 링컨 노틸러스, 링컨 내비게이터 등 4,350대도
차량 출발 시 계기판 기능 결함으로 리콜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뉴욕 제2본사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성명을 통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뉴욕 퀸즈의 롱 아일랜드 시티에 제2본사를 세우려는 계획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새로운 본사 건립에는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긍정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뉴욕 시민의 70%가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많은 지역 정치인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의 일부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애초 뉴욕 당국이 약속했던 총 30억 달러의 인센티브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제2본사 부지로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북부 내셔널 랜딩과 뉴욕 퀸즈의 롱 아일랜드 시티를 각각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가 23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증가는 그만큼의 고용 감소를 의미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5일까지 35일간 계속됐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가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셧다운으로 일시 휴직 상태에 놓였던 연방 공무원들은 실업수당 청구에 집계되지 않았지만 셧다운 피해를 입은 민간 부문의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P통신은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가 고용 안정을 누리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며 미국의 고용시장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미션 사이언스 워크숍이 이번 주 토요일 16일에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무료 과학 실험 오픈하우스를 개최합니다. 미션 사이언스 워크숍은 과학 실험 활동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이 같은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장난감 만들기, 뱀과 도마뱀 만져보기, 뼈와 화석, 암석 체험하기 등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실험 활동이 펼쳐집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이며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4458 미션 스트리트에 위치한 미션 사이언스 워크숍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www.missionscienceworkshop.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행사입니다. 산호제 뮤지엄 오브 아트가 음력설을 맞이해 16일 토요일 무료 개장을 실시합니다. 이날 돼지의 해를 기념한 예술작품 만들기, 서예,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 중국 전통 사자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사자춤 공연단,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은 모델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티켓을 미리 예약할 것이 권장됩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이며 산호제 110 사우스 마켓 스트리트에 위치한 산호제 뮤지엄 오브 아트에서 열립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sjmusart.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17일 일요일에 무료 야외 조형물 전시 투어가 실시됩니다. 이번 투어는 오규스트 로댕, 베벌리 페퍼, 마크 디 수베로 등 19세기 말 저명한 예술가들의 작품부터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의 조형물까지 총 100여 점을 가이드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행사는 매달 셋째 주 일요일 실시되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스탠포드 로미타 드라이브와 뮤지엄 웨이 교차 지점에 있는 켄터 아트 센터에서 열립니다.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행사를 합니다. 금요일에는 치매 예방 세미나를 오전 10시 15분에 봉사회 본관인 산호제 1800B 프루트데일 애비뉴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408-920-9733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정월 대보름 잔치를 합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이고 봉사회 본관에서 합니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는 2019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을 2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쿠퍼티노 10185 노스 스텔링 로드에 위치한 쿠퍼티노 퀸란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무력 독립론에 비춰본 장인환 전명은 의거를 주제로 차만재 중가주 역사연구회장 초청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오클랜드 1805 3rd 애브니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한인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650-630-2860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커뮤니티 게시판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사회를 들끓게 한 총기 규제 여론을 촉발한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격 참사가 일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오늘 뉴멕시코의 한 고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교회 브이슈 클리블랜드 고교에서 오늘 오전 총성 한 발이 울려 학생과 교직원들이 인근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하고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학부모들은 학교를 찾아와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AP통신은 파클랜드 총격 1주년을 맞아 학생 수만 명이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 데에 또 다른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엽기적인 아동학대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5살, 4살 된 남매는 집안에 있는 우리 형태의 계집 속에 갇힌 채 발견됐고 더 어린 1살, 3살 형제는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영양실조 상태로 구조된 것입니다. 어제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와이즈 카운티 경찰은 최근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포트워스 북쪽의 한 주택에 출동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던 현장에서 경관들이 발견한 건 충격적인 자녀들의 상태였습니다. 집안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손이 닿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집안은 각종 오물이 넘쳐나 아이들이 장기간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24세 동갑내기 부부인 앤 하드류 파빌라와 페이지 하킹스를 아동학대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쇠사슬 13남매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쇠사슬 13남매 사건은 지난해 1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근교 한 주택에서 만 2세부터 29세까지인 13명의 남매가 쇠사슬에 묶인 채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들의 부모인 데이비드 루이스 터핀 부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극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CVS 약국 매장을 방문할 때 한 손엔 처방전을, 다른 한 손에는 요가 매트를 들고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약국 체인인 CVS 헬스가 건강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대신 기존 생활용품 매장 규모를 축소하는 매장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CVS 헬스가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카드로 기존의 단순 판매 중심의 매장 개념에 개혁의 메스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헬스허브 매장은 휴스턴 내 매장 3곳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험 운영 중인데 결과에 따라서 전국 매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스허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미니 클리닉이라고 불리는 간이진료소 서비스에 전문 간호사가 상주해 혈액 및 당뇨 검사 그리고 천식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또한 요가나 건강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고 영양사와 호흡기 전문가들이 상주해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객 돌봄 서비스도 도입돼 실시됩니다. 헬스허브에 방문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조언을 전담하는 직원이 상주합니다. CVS 헬스가 신개념 매장 도입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업 환경의 경쟁 구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CVS 매장의 전통적인 리테일 판매 하락세가 최근 들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매장 매출 중 약국 관련 매출이 리테일 판매보다 3배가 더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리테일 판매 신장률은 고작 1.5%에 그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오늘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작업의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연준이 그동안 진행해오던 양적 긴축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CNBC 방송에 대차 대조표 정상화는 해야 할 일을 실제로 다했다면서
아마 연말에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연방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해 시중에 자금을 푸는 이른바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보유자산을 정상화하는 양적 긴축에 나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매달 최대 500억 달러어치를 줄여왔습니다. 이를 통해 한때 4조 5천억 원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자산은 4조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브레이너드 이사의 보유자산 축소 중단 주장은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 판매가 전달보다 1.2%나 감소해서 지난 2009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소매 판매 감소에 대해 확실히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실히 커졌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연계를 시사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 12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해명하는 공식 입장을 한국 국방부에 전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는 미북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제고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커스 킹 의원의 질문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시점을 60일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협상을 계속할 시간을 주기 위해 현재 시한을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측이 90일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대표단은 오늘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2차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방북을 비롯한 최근 진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이라는 확고한 안보적 토대를 바탕으로 향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점에서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만히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 강화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비핵화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제 이를 이행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말을 해왔다면서 약속 이행에 대한 검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의 4가지 합의 조항인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등에서 각각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 작업을 위해 이번 주말 준비팀이 파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2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초대형 감세안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1년에 1조 달러씩 2년에 2조 달러가 더 늘어남으로써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 경제대국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이 기록적인 국가 부채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인들은 1인당 6만 7천 달러, 납세자들만 계산하면 가구당 18만 달러씩의 나라 빚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8년간 10조 6천억 달러이던 국가부채가 19조 9천억 달러로 9조 3천억 달러나 늘어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의 방만한 국가 운영을 성토하며 국가부채 축소를 핵심의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으나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초대형 감세 조치와 한 해 7천억 달러로 늘어난 국방비 등으로 해마다 평균 1조 2천억 달러씩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2조 달러의 국가 부채 가운데 5조 5천억 달러는 정부 부처 간 상호 빚이기 때문에 내부 부채로 분류돼 15조 달러가 순 국가 부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조 달러 이상을 외국 정부나 외국 투자자들에게 빚지고 있는데 일본이 1조 1천억 달러로 가장 많고 중국이 1조 600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연방정부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밀려온 국가부채도 2조 5천억 달러나 되고 연금펀드에 2조 달러,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도 1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22조 달러는 한 해 국내 총생산 GDP인 20조 달러를 넘어선 것이나 순부채만 계산하면 78%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오늘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미국과 한국 정부는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 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최종현 학술원 출범 기념 한미중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손을 내밀어 기초적 작업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 군사합의나 초소, 지뢰 철거,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성과로 거론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언급은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등에 있어 한미 간 이견이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해리스 대사가 청와대 등을 방문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등의 보도를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대형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자체 가상화폐인 JPM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경제전문 CN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권에서 가상화폐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P모건은 수개월 이내에 가상화폐를 출시해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JPM 코인은 고객 간 지불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JP모건의 기관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와 1대1 비율로 가치가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존의 가상화폐들과는 달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그동안 비트코인은 사기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해온 것을 감안하면 자체 가상화폐를 내세워 차별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바지의 대명사로 통하는 의류 브랜드인 리바이 스트라우스, 리바이스가 뉴욕 증시 재상장에 나섭니다. 종목명은 리바이입니다. 리바이스는 어제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리바이스는 이번 기업 공개로 약 1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대거 주관사로 나섭니다. 상장이 완료되면 리바이스의 기업 가치는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CNBC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미국 내 대형 리테일 매장이 올해 안에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리서치 전문업체인 코어사이트에 따르면 백화점 체인인 JC페니, 아동복 전문업체인 짐보리, 여성 의류 전문업체인 앤테일러 등 주로 쇼핑몰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리테일 체인들은 올해 안에 미 전역에서 2,187개의 매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이맘때 미국 내 리테일 체인들이 밝힌 매장 폐쇄 계획보다 2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 경제 분석가는 긴 터널 끝에 불이 보이지 않는다며 리테일 업체들의 매장 폐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어 사이트는 2018년 한 해 동안 리테일 체인들은 총 5,524개에 달하는 매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며 2017년에는 그 숫자가 8,139개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여야 사당은 꼼수 징계라고 비판했고 5.18 유공자 의원들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고 문 대통령은 보완 조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의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6명의 인도 경찰이 숨졌습니다. 테러범은 고속도로에서 폭탄을 가득 싣고 경찰 병력이 탄 차량 행렬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해 전 세계 홍역 보고 건수가 전년에 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공식 보고된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가 22만 9천 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HO는 보고되는 홍역 발생 건수가 실제 발생 건수의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홍역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지난해 전 세계 홍역 발병 건수의 3분의 1가량인 약 8만 2,600건이 보고됐습니다. 분쟁 때문에 백신 공급이 어려운 우크라이나에서 5만 3천여 건이 보고되고 프랑스에서는 2,900건, 이탈리아와 러시아에서는 각각 2,500건이 보고됐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홍역 백신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방접종을 꺼리며 홍역 감염이 증가했습니다. 서아프리카 니제르 남서부의 강에서 선박 한 척이 침몰해 40여 명이 실종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선박은 현지 시간 13일 오전 베냉과 니제르의 국경 지역인 나이저강 산베라에서 강을 건너던 중 가라앉았습니다. 현지 관리는 사고 당시 선박이 강풍에 흔들렸다며 62명은 구조됐지만 43명은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들은 대부분 베냉 상인들이며 배에는 많은 곡물이 실려 있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운명을 가를 고위급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재개됩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대표단은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무역협상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축소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국영과 민간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숱한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보기를 희망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정한 3월 1일의 협상 시한 전에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묻는 말에 미중 고위급 경제 무역 협상의 타결 여부는 세계 경제의 발전 및 안정과 관련이 있다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리지함이 오늘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블루리지함 소속 장병들은 다음 주 초까지 한국에 머물며 친선 교류 활동을 하고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활동하는 블루리지함은 길이 194m, 폭 33m, 속도 23노트로 7함대 지휘부와 승조원 등 1000여 명이 탑승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발렌타인날 보내드린 뉴스가 여러분께 달콤한 향을 조금이나마 전달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전해오는 기운으로 힘을 얻고 싶습니다. 더 나은 실리콘밸리 뉴스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실리콘밸리 유튜브 뉴스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후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 아시고 계시죠?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